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윤동 에디터님. 올게에 왔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 주 건너뛰는 동안에 참 세계가 크게 변했습니다. 한번 미국 대선을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막판까지 정말 가늠하기 힘든 박빙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조금 달랐죠. 네. 이게 전체 유권자 투표도 과반이 넘었고 트럼프 지지가, 그 다음에 선거인단 수도 뭐 322대 216인가로 크게 벌어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여론조사 쭉 계속 해온 것들이 차고가 있은 건지, 아니면 막판에 분위기가 좀 막힌 건지, 아니면 뭐 그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트럼프 우세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통계치도 사람들이 헷갈린 거는 막판에 그 마지막 날인가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또 헷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트럼프 우세로 계속 간 것 결과가 됐네요. 네네, 322대 216이면 꽤 차이가 났죠. 꽤 차이가 난 거죠. 예, 그리고 실제 투표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하 양원도, 그렇죠. 상하 양원도 공화당으로 갔고 다수당이 돼버렸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예. 그 정도로 된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방향이 틀어졌다. 미국 국민이 그걸 선택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봐야죠. 네. 예.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겠죠.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뭐 의회나 이런 데서 무슨 뭐라고 그러나요? 견제한다든가 그 할 수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하 양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 뭐 기껏 상원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무슨 필리버스터링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 네. 뭐 대세 지장 없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긴 그렇고. 네, 그리고 이 기세로 봐서는 일단 그 트럼프 쪽에 그 분위기가 강화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난 4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그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겨서 흐름이 바뀌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흐름이 안 바뀌었어요. 이 흐름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트럼프로 2016년도에 또 대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2020년도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바뀌는 했는데 그게 아니고 트럼프 그 바뀐 추세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고, 이 원인이 바이든 쪽 내지는 민주당 쪽이 집권하고 나서 잘못한 거지. 그 바이든이 실패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네. 트럼프 쪽 사고 내지는 트럼프 쪽 그 지향을 요구하는 그런 체제로 사회 전체 분위기나 혹은 경제 상태나 혹은 정치 분위기가 크게 네. 상당히 깊이 이렇게 바뀐 것인지, 네. 교수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이 잠깐 그 트럼프가 일기 했을 때 제외하고는 민주당 정권이 이제 왔었는데, 미국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역동성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1기는 약간 우연한 사건이었다면 2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큰 변화를 대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가 미국 사회가 그 2008년도 그때 국제 금융 위기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이후에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네. 그 큰 두 개의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거치면서 혼란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맞습니다. 거치면서 이 미국 정부가 엄청난 그 돈을 투입했잖아요. 네. 뭐 몇 조 달러씩 막 네. 투입했으니까 그것이 가져온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그 중하층민이라고 할까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준 것이 물가인데 높은 물가. 네. 이게 뭐 임금이 오른 걸 다 상쇄하고도 넘을 정도로 예. 모든 물가 비싸지니까 한마디로 살기가 힘든 건데 네. 중하층민들은 그것이 바로 그 큰 사건들을 거치면서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 당장 그걸 쉽게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냥 돈을 투입한 네. 미국은 기축통화의 국가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돈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서민들이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걸 너무 강경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예. 대한 일종의 심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예. 식으로 양적 완화를 예, 더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못 맞습니다. 견딘다라고 얘기를 그 대표적인 예가 했지 지금 않습니까? 예. 아베노믹스가 바로 그건데요. 그렇죠. 무너졌죠. 예, 일본 경제도 지금 저렇게 하락을 계속하는 것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무제한 초저금리 네. 금융 완화, 네.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인데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같은 게 아닌가. 당연하죠. 예, 예. 기축통화 달러 보유국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점을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에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전통적인 그 우리가 예. 20세기 후반까지 알고 있었던 21세기 초반까지 생각했던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 어떤 기조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니까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한 트럼프 입장도 그렇고 네. 그 네오콘 그 군산 복합체의 자금이 예. 훨씬 더 민주당 쪽에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서민층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전통적인 그런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혀 아니고 그것도 민주당이 바뀌고. 도리어 더 미국의 상류층 아주 그렇지. 그 아이비리그의 초일류 대학을 나온 상류층들을 맞습니다. 대변하는 거고 친구들도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면 뭐 그레이트 투어 그래서 거대한 이제 회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그 친구들 다 먹고 살 만한 친구들이고요. 예. 다 예일, 하버드, 콜롬비아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기가 막히지만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안 가진 그 미국의 서민층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는 2016년도에 네. 클린턴이 패배한 이유도 바로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대변하는 그 이스태블리시먼트 네. 기득권층이 너무 네. 비대해지고 네. 그것이 이 서민층으로 대변되는 중하층민들의 이해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네. 특히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 백인 중산층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해외로 이전하고 그 산업 시설이 공동화하면서 옛날에 그 중산층 핵심이었던 백인 중산층이 몰락하고 거기다 원망 같은 거를 민주당이 원래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뒤죽박죽이 된 그렇죠. 거죠. 그걸 뒤죽박죽이. 그걸 근데 한번 그 트럼프에 의해서 실패를 맛봤는데 민주당이 네. 그 바이든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가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정책상으로 전혀 뭐 절대 안 됩니다. 변화가 없었고 그대로 예. 과거 그대로 밀고 갔으니까 그들도 보면요. 과거의 복원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뭐죠? 뛰는 경마처럼 돼 있어갖고 자기 이해관계만 봐요. 저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여기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보면요, 네. 어떤 이렇게 뭐 국정 전반을 본다기보다는 자기 그 먹거리 챙기는데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러게요. 결국은 보면은 이 미국의 문제를 그 미국 국민들이 어쨌든 인식은 했지만 그거를 트럼프라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도해보고 그게 관심을 끌었죠. 근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걸 다시 2020년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이기면서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그게 정상이라고 예, 하듯이 정상이라고 네. 선포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좋았던 과거를 계속 예. 다시 복원하겠다, 회귀하겠다 하는 네. 거는 그 결국 다 몰락이거든요. 보면 네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바로 그런 네. 취지였는데
좋았던 시기에 일본 자민당 그 전성기로 돌아간다. 네. 그것도 실패했고 한국도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도 이게 꼭 1대1 대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옛날에 군사정권부터 해서 그 높은 고도 경제 성장을 누리고 네. 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게 향수를 띈단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반드시 실패하죠. 아니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000달러 올리는 거랑 지금 4만 불에서 이런 고도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거랑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다. 그 도로만 뚫으면 막 그렇죠. 국민소득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차원하고는 그렇죠. 차원이 다른데. 미국도 그렇죠. 그러게 트럼프, 바이든도 똑같은 그 실패를 반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새로운 네. 가치나 비전을 주지는 못했고 못했죠. 결국은 이제 못했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흔들리는 게 미국의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 그게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하면 그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진 건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하는 건 좋은 외부 적을 찾았는데 뭐 그다음에 그냥 하나 뭘 그다음에 저 미국이 세계 경찰 내지는 무슨 그 전체 형님 노릇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는 우리 자체 국내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고 그다음에 동맹국으로 대표되는 오히려 자기 편으로 생각되는 그쪽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듯이 미국의 이익을 앗아가는 건 오히려 동맹국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내향적인 자기 보호주의 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 쓰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메시지인데 미국 유권자들이 다수는 그래 그게 낫다. 괜히 그 세계 문제 관여하고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뭐 심지어 저 이스라엘 지원하는 것도 좀 그만두거나 줄여라. 우리는 우리부터 우선 제대로 살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조성돼 있거든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중국 때문이고 하나는 그 많은 그 동맹국들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보호한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 상실돼 가는 거는 미국이 미국답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 소리는 보편적 가치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것도 미국 전성기가 지난 거죠. 전성기가 지난 거죠.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과거 향수에 그런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또 군사적 또 도덕적 그런 지위가 지금 전성기가 지난 거로 물론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미국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시장 경쟁 공정성, 그 다음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내지 민주당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층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인데 그게 가까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 시대는 지나갔다 이미. 막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부터 차리자 우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 미국이 대외 그 관계에 개입을 했던 건 원래 미국은 원래 그런 철학의 나라가 아닌데 개입했던 거는 자기네 이득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말이 거기서 벌어온 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굉장히 강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그 GDP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었고 그렇게도 통했는데 그 뭐 알다시피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이라는 게 뭐 상대적인 거지만 그리고 2000년대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꺾였고 그다음 팬데믹 이후 그리고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 실패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개입한 게 큰 패착 중에 하나였죠. 20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요번에 메시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 트럼프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다시 미국을 이제 위대한 미국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위대했던 만약에 미국이 그레이트했다면은 그 원인이 보통 제가 세 가지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져줘야 됩니다. 강대국은 그 헤지모닉 패권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패권국은 동맹국의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발전할 때 얼마나 미국이 시장 열어줬어요. 마샬 플랜이 마샬 플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완전히.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규범 파워거든요. 소위 이제 세계를 이끄는 그 어떤 법적 질서들을 누구의 질서가 투영되느냐 그러는데 전후 세계 질서라는 게 이제 UN 그 다음에 게트
그리고 IMF, IBRD 같은 게 다 미국적 질서 속에서 미국이 깔아놓은 그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포트레트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뭐 관세 60% 그냥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제법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제법 질서를 붕괴시킨 다음에 관세를 60%건 뭐 어떤 동맹국한테 10% 20%를 하면 상대국도 동일한 관세를 갖다가 이제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 미국한테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 경제는 떨어지게 돼 있죠. 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출보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완전히 거꾸로 돌리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솔직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은 그렇게 세계를 거느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를 지났다. 우리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해를 가한다고 보는 무역 적자국이라는 일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이걸 챙기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 그 이스태블리시먼트 쪽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과거에 그 전성기 미국의 그런 이상이 연연하면서 그걸 다시 재현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그건 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무너져 버린 건데. 미국이 지금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훨씬 솔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 딱 인정해버리고 우리 거 챙기겠다. 이건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 저는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60% 관세 일괄 모든 부분에다 다 때려버리겠다. 그리고 중국 제품,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거는 멕시코를 우회하는 것들도 뭐 최대 200%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국가에 대해서도 뭐 10% 내지 20% 관세를 다 매기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관세라는 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양면이 있는 게 그 외국의 수입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자국 제품을 살리고 자국 산업을 살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입품이 비싸지고 이제 말해서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국내 소비를 죽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국내 산업도 위축시키고 무너지는 거죠. 국민 생활 수준도 낮추잖아요. 그럼요. 그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양날 칼이잖아요. 아니, 상호 연계된 이런 세상에서 갑자기 관세를 저렇게 매기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기본적인 통상 질서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겠다는 소리거든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냥 보복관세 때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 쪽 해법도 그 잘 풀릴 것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굉장히 앞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단지 이제 그 트럼프가 워낙 일기 때 많은 그 기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좀 America's back 그러면서 미국이 좀 정상화되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해리스를 보면요 특별한 비전도 없었고 뭐 해리스는 좀 무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능이기도 하고 특별한 없고. 비전도 없었고 역동성도 없고 뭐 메시지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돈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왜 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메이저 산업으로부터 누가 더 정치 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좌우됐는데 예전에는 석유였죠. 근데 최근에는 IT로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슬 디펜스 MD 같은 것들이 누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이 전쟁질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됐으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끝나지가 않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실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고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고 젤렌스키도 대통령 임기도 끝난 상태에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저걸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저건 빠져나오겠다고 트럼프는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강요 임명 예정자들 보면요. 그 굉장히 그 가자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도서 마지막에 극우주의자들이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이스라엘에다가 그 러시아하고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줄이거나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대체로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2.0이 그 고위공직자 인선이 이제 그 윤곽이 잡혀 있는데 보면은 뭐 주요직들은 전부 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제일 원칙 특징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원칙이에요. 아, 예, 그건 그러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라든가 닉 헤일리 같은 한때 그 고위공직자 물망에 오르던 사람들도 바로 트럼프에 대한 약간의 그 충성 함량 미달 탈락. 예, 그다음에 잘리는 거예요. 충성 위주로 다 되는 예.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반중국, 예. 중국에 반중국 친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철저 친이스라엘. 그다음에 반환경. 예, 반환경 이게 세 개하고는 다 가. 그다음에 반민주인데 민주당이 아까 말한 그 기득권층이 그걸 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WOK라고 그래가지고 예. 워크들은 철저히 배제하라는 게 트럼프의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워크라는 게 뭐 좀 깬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의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지식인 그룹이나 네. 이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경멸적으로 워크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워크들은 모든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또 원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단 그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 기득권층의 어떤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혹은 이스라엘하고 그 소수민족이나 아랍계의 그 반발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그렇겠어. 우리가 자꾸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잘 보이지 트럼프가 그냥 부동산 저 사람이에요. 별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자기 돈만 맞아요. 챙기면 되는 거고. 그 블룸버그 통신을 보니까 예.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알다시피 뭐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것까지 됐어요. 1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잖아요. 예, 그러고 뭐 투표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 거의 뭐 억 단위의 돈을 주겠다고 막 제외하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블룸버그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보니까 혹은 그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번 대선은 미국 대선은 부자들이 잔치다. 잔치죠. 일론 머스크가 하룻밤에 20조 벌었다 그러던데요. 그거 써갖고 하룻밤에 20조 벌었다고. 그래갖고 자기 또 정부 효율화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정부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에서 보는 거하고 또 사부분에서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할 거예요? 정부 효율화라는 게 가만 보니까 자기 불편한 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을 하고 기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고시켜버리고 축소를 간소화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효율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민간 기업들은 뭐 이게 경기가 안 좋거나 돈벌이가 안 되면 잘라도 뭐 보통 자르잖아요. 해고하잖아요. 그럼요. 구조 조정 당하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 리스트라고 하겠어.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는 뭐 밀어붙이는데 못할 게 없고 슈퍼맨이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들 이런 상태가 됐는데 당분간은 트럼프의 저기 먹힐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습니다. 대안마가 없어요. 제 촉인데 굉장한 혼란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 사회의 그 기저가 저거를 드레싱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가 있지 처지가 못 돼요. 못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저걸 다뤄야 되는 문제들인데 아니, 사람 바뀌는 거 그 나이에 그 트럼프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월세 몇 센트까지 가서 다 받아내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별로 해리스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트럼프 상황 보면 참 난감한 문제들 다만 같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을 이 표현이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흥미진진하게 느끼십니까? 전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불안하고 딱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 해리스가 될 경우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거겠죠. 바이든 시절 그대로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트럼프가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그 트럼프가 장담했듯이 하루아침에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출 수는 없을지라도
뭔가 푸틴 쪽, 러시아 푸틴과의 어떤 휴전 협상이나 어떤 전쟁을 멈추기 위한 어떤 협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돈 줄 끊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건데요.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쪽. 우크라이나 쪽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현재 푸틴하고 전선 상황에서. 그러니까 푸틴하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이제 일각에서도 그 이미 뭐 여러 보도도 됐지만 푸틴 트럼프가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푸틴한테도 뭔가를 줘야 될 것이고 네. 그 반대급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게도 이것 정도에서 만족해라 하고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서 말하자면은 지금 둘 다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니까 타협점이 나오는 건 미국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개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군사 지원이나 재정 지원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전쟁 계속하려면 우리 못 준다라는 거 하는 거하고 푸틴에 대해서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면은 제재 계속하고 뭐 우리도 힘들지만 너희도 힘들게 될 거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자라고 어떤 타협을 제시하고 전쟁을 조기에 멈추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단답형으로 이거 전문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크라이나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자는 돈이 됩니다. 근데 푸틴하고는 협상을 하겠지만 젤렌스키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박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돈 줄 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 너 죽을래 말 들을래 이 소리일 겁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 정도지. 트럼프가 그거 뭐 거기서 그걸 협상을 할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있죠.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그룹 될 때는 그렇게도 힘들죠.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그 여러 문제도 있거니와 서방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만일에 미국 일방적으로 강압해가지고 예컨대 러시아 유리한 쪽으로 완전히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정전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유럽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니까. 그러니까 협상에는 어차피 주고받는 게 필요하니까요.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젤렌스키에게도 일정한 부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있죠. 그런데 그럼요. 주로 이제 좀 뭐라 그러죠? 협박이나 협상보다는 협박은 뭐 미국이 절대권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우크라이나는 안 들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일단 무기를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뭐 한 50% 과반수 득표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미국 그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자들도 역시 거의 절반에 가깝게 많으니까 그것도 막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파나 좌파나 전쟁은 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헤즈볼라까지 끼어들어가서 전쟁이 동시에 두 군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모두 개입하고 있으니까 개입하기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그 반전 분위기 같은 게 있고 세계도 지금 이제 특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여론이 지금 요번에 바뀌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랍계나 이런 쪽에서는 뭐 더 이상 그 네타냐후가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트럼프가 잘 움직이기만 하면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할지. 얘기를 뭐 한번 우리 쪽으로 한번 옮겨보죠.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트럼프 뭐 정부가 제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미일 어떤 그 동맹 체제라 동맹까지는 안 되지만은 뭐 그런 문제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판단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뭐 앞으로도 별 대안을 제시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건데 이게 다만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들 다수가 상당히 걱정했던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남북 대치 상황이나 이런 국지전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위험 상태로 가는 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오히려 그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었죠. 미국이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말하자면 전쟁 위기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줄었고 대신에 트럼프도 뭐라고 할까요?
그 북한과의 어떤 협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대북 관계나 그다음에 한미 관계 기조는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뀔 가능성이 없고 예. 그다음에 안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트럼프의 기조가 그거거든요. 동맹 관계도 이제까지 보면 자율적 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나토처럼 미국이 절대적인 물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가지고 그 체제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국가가 예컨대 트럼프가 계속 일기에서도 요구했듯이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쓰라.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절대적인 그 자국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내는 국가만 도덕한 동맹 말 잘했네요 트럼프. 예, 좀 제발 자국적 방위는 자기고 우리도 거기다 내는 방위비. 그럼요. 다 쓰면 우리 자주 국방하고도 남아요. 미국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럼 마치 자기들이 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한국은 돈 무조건 내야 된다는 무슨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니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게 주둔하고 있지 뭐 한국을 위해서 와 있나? 100%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 예. 알다시피 지금 주한 미군의 주둔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대북 억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고. 그럼 당연하죠.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하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의 이런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한국은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큰 소리 쳤듯이 쉽게 주한미군을 뺀다든가 철수한다든가 뭐 돈을 뭐 지금 1조 한 5천억 되는 그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분담금 이름이 분담금입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삥 뜯는 거죠. 원래 안 줬던 겁니다. 일본이 먼저 주니까 우리도 따라 주는 건데 그걸 지금 15조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슨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그런 전략적 사고라고 그럴까?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 참 어렵습니다.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이 대체해온 우리 한국이 아니라 우리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이전에 그 우리 그 국방 관계자들이나 우리 뭡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을 반대하는 국방족들을 보면은 이건 뭐 그런 전략적 사고나 대응은 불가능할 것 같고 참 이게 그냥 또 미국 일본 동맹에 그냥 매달리는 식의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그 어떤 그 단결된 의지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참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게 전 세계에 지금 미군 기지가 800개 정도 되는데 미군이 외국의 기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내에 유지하는 것보다 싼 값에 지금 유지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싼 값이고 한국은 특히 그 평택 기지 같은 거는 세계 최고의 800만 평이라면서요. 최고 시설의 그건데요. 그것도 다 우리 비용으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의 전제에는 분단이 있고 그리고 참 진짜 북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한국 정치와 한국의 사회를 왜곡시킨 것 같아요. 아니 뭐 미국 시민권 가진 여성이 저 북한 한번 여행 갔다 와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더라 그랬다고 이 빨갱이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무슨 북한 얘기하고 있는 TV 예능 프로에서 어떤 호주 국적을 가진 여성인데 그 북한을 갔다 와서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EBS에서 진행하고 있던 영어 회화 그 방송도 하차했어요. 하차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조금도 그냥 북한 갔다 와서 재밌는 얘기한 거지 북한을 두둔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것도 침북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분단 조건을 이용한 기득권 중에 남북이 다 있는 거예요. 남북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도 보면은 저는 북 체제도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은 아니죠. 누가 북 체제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다 정상이 아닌 이 비극적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모든 걸
정신이든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자원을 이런 부정한 집중해야 기득권들이 총동원해 갖고 이러한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더 확대 증폭시켜 갖고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있는 좋은 의미의 기득권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의미의 기득권 노력을 해서 얻었던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부정한 기득권 외세에 의존했다든지 아니면 이념적 갈등을 갖다가 리플레이팅 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결국 이데올로기 공작이죠. 계속해서 북한 을 이용을 해갖고 뭐 대동강 맥주 맛있다는 것조차도 그런데 근데 뭐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 보면요, 그 이제 우리가 뭐 그 파병할 때 중동에 파병할 때도 안 하겠다고 했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회고록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 미국이 거기서 위협을 하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치를 갑자기 내걸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 압박을 했는데 첫 번째 그러면 파병 어떻게 합니까? 파병한다, 우크라이나 파병한다고 저렇게 그러는데 지금 불가능한데 난리 났잖아요. 파병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하자면 정치적 위기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남북 관계에 있던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정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용납될 수가 없고요. 맞아요. 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정말 남북 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손해 피해는 누가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그걸 용납하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약간 바람을 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미국이나 이런 외부 효과에 기대지 말고 우리 국민이 주체적으로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태를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노력을 해야죠. 참 국민의 의식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참 윤석열 정부가 그 기치로 내걸었던 자유민주주의도 보면요.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도 한번 그 헌법상의 논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전 정확히 그게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21조 제1항을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극단적인 편향, 그 다음에 북한 붕괴 시나리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했었던 그 인권위원장의 생각 있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산혁명의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노벨상을 탔던 한강 작가의 삼촌이 나타나서 뭐 저 자기 조카를 갖다가 그분이 뭐 기독교 목회자라고 하는데 막 그 비판을 하고 어서 빨리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비판할 자유는 있죠. 비판할 자유는 있는데 근데 그 비판의 원인이 뭐냐면 아직 그에 의하면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광주 문제를 한쪽 시각에서 얘기했다. 광주 문제가 역사적으로 이미 판단이 평가가 끝난 건데 무슨 논란의 문제가 있으며 노벨상 발표 한강 작가 수상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돼 계속 됐지 않습니까? 보수파는 계속 광주가 역사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광주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5.18 때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뭐 광주는 정의를 위한 뭐 거기뿐이니까 그러실지 모르지만 정의를 위한 항쟁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런 이제 봉기했을 때도 그 정규군을 무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절대 이런 독재나 군사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 정신이었고 그 광주 정신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든 거고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미 그거는 뭐 평가 끝난 문제인데 제가 이거 얘기를 도리어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있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아직도 그런 세력이 잔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그런 세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에 이게 마지막 봉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또 한 번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불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전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이미 탄핵됐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진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고 보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TK 지역의 지지율이 뭐 17%, 18%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이미 그쪽에서도 손 놔버렸거든요. 제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촛불로서 크게 이제 국민 항쟁으로 연결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그때의 트라우마로 지금 움찔 국민 전체가 지금 나아가기가 좀 저어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터지는 거 보면은 이 스픽스를 통해서 맨날 터지잖아요. 뭐 나와 난리 나는데 어제 보니까 다 구속됐더라고요. 명태균. 근데 그 사람만 구속시키면 됩니까? 그 몸통은 거기 있는데. 그렇죠. 예, 몸통은 거기 있는데. 이미 뭐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네. 인식은 어떤 반환점을 돌아선 거 반환점 완전히 돌아섰죠. 네. 다만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방법을 놓고 네. 저번에 한번 그 탄핵 사태도 있고 했으니까 지금 집권당이나 정부에서도 똑같은 그 자기들 입장에서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뭐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고 네. 우리 야당에서도 예전에 그 탄핵은 결정적으로 집권당 내부 분열에 의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그 뭐라고 합니까? 내부 분열에 의해서 표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까지도 그 결정을 동의했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미 발언점을 넘어섰지만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고 있는 단계고. 예. 다만 그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 큰 거기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분열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유지해서는 자기네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물론이죠. 거기에 큰 손이 이제 맞습니다.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이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의 그 헤드라인을 봐요. 어떻게 보이나. 근데 아직까지는 내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놀까 말까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내분이라는 게 결국은 네. 자기 내부에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게 생겼을 경우에 내부 그런 거지. 이리 가나 발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보수가 절멸된다고 했는데 5년 만에 되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걸 본 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놓고 5년 있다 살아나오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을 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핵도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때 예, 탄핵에 가담했던 예컨대 김무성 씨라 예.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예컨대 그 당시에 김무성 씨와 같은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가 집권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때나 이거 그렇죠. 그 탄핵 때문에만 몰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과 컨텐츠가 없었다는 소리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불안합니다.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국제 관계까지 좀 자기네하고는 좀 언페이버러블하게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파병이 일본 어렵고. 상황도 지금 쓱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10월 1일 날 출범해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총선 10월 27일 했잖아요. 네. 27일 했는데 참패한 뒤로 이제 이게 그것도 역시 과반수 미달 여당이 해버리니까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제4당인 28석을 가진 국민민주당하고 지금 손잡고 그러니까 자민당, 공명당에다가 기존 두 당에다가 네. 국민민주까지 해서 3당 지금 연립정권, 연립은 아니고요. 네. 부분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올라프 숄츠 독일 그 3인당 정부가 지금 녹색당하고 글쎄 말입니다. 유럽 자유민주당하고 3당 신호등 연합이었는데 연립이었는데 그것도 깨져버렸어요. 2인 삼각도 아니고 3인 사각등 여기 좀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올라프 숄츠 연립도 붕괴돼 버렸고 일본도 사실은 붕괴됐는데 지금 국민민주를 끌어들여 가지고 겨우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관측자들은 내년 7월이 참여연 선거거든요. 아, 내년 7월이요? 내년 7월까지만 이시바 정권이 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때 참여연 선거를 이시바라는 얼굴로 가면 자민당 참패한다. 그러니까 네네. 갈자고 할 것이다. 네. 그때 되면 또 자민당이 이시바가 아닌 다른 주자를 내세워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 1993년도 호스카와 정권처럼
비자민 연립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정치도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네네. 독일 정부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네네. 아마 내년 2월 23일로 총선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독일이요? 독일도. 네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그 3인당이 패배는 필패고 네. 그 CDU 그러니까 김인년 기사회련 연합 정당이 네. 일당이 되고 네. 다만 그렇게 될 때 메르츠 당수가 김인년 당수가 총리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제일 인기 좋은 거는 피스토리우스 지금 국방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수반으로 한 3인당의 새로운 연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CDU 중심으로 해서 네. 3인당 빼버리고 네. 야당 연합이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독일도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예. 지금 그쪽에 보면 AfD라고 해가지고 독일을 위한 대한 정당이 있고 그 극우예요. 아, 예, 극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극적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워낙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내년 2월 24일 총선에서 그 극우 극적 양극단이 확 설치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극우 극좌 이럴 때 앞에 있는 극은 멘탈러티고 뒤에 있는 우좌는 이데올로기인데 예. 사람을 구성하는 것 중에 이 멘탈러티가 이데올로기를 더 압도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우와 극좌는 같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러다 이거 나치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풍토가 지금 유럽 네. 전반적으로 그런 풍토가 있다고 네네네. 우려를 하죠 지금. 예. 그걸 파시즘이라고 그러는데. 파시즘이요, 파시스트. 네, 새로운 파시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금 경고하는 게 네. 벌써부터 뭐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저렇게 3인 사각 경기로 뛰면은 예. 지금까지의 그 한미일 공조 예. 이런 거 지금 정신 차릴 수 있는 그게 상황 지금 뭐 이게 그게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을 것 같지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 이시바가 네. 딱히 뭐 바란 인사나 이쪽은 아닌데 아니죠. 예. 하지만 이시바 지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소수 여당에다가 예. 그 누구는 그런 비유를 했어요. 마치 그 국민의힘당 내에 유승민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립돼 있고. 그 유승민 씨는 그 지금 합리적이 똑똑하긴 하죠. 아 그렇죠. 이 사람도 이시바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아시아판 나토 얘기하는 걸 좀 비현실적이고 네네. 하여튼 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권으로 안정돼 있을 때 예. 우리 저 윤석열 정권이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유리했고 네. 그쪽에 뭐 손만 잡으면 되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바이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안정적인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죠. 뭐 남의 나라 아니죠. 안정적인 그 구도였는데 일단 그 안정적인 구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일으켜서 내우외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우외환.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도 있지만 이 혼란을 잘못 이게 끌고 가면은 우리나라가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네네. 남북 관계도 우리 국민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를 풀고. 그렇죠.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 텐션이 높아지면 이게 맞습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그 운동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그 상승한다는 거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전쟁 저도 이렇게 전쟁 뭐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 화난다고 전쟁하고 근데 그 결과는 1차 대전 때 그랬잖아요. 너무 전쟁이 없다 보니까 갈 때 뭐 며칠 만에 끝나고 오겠지 하고 뭐 뭐 훈련 나가거나 아니면 소풍 가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5년 동안 1,0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대전으로 세계대전으로 가버리면서 처음엔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남북 관계도 우리의 국방 자산, 외교 자산들이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마치 그 휴대폰 비행 모드로 안 바꾸고 비행기 타면 그냥 갑자기 방전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게 얼마나 큽니까? 외교 자산, 국방 자산이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지금 다 써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되는 거지. 저는 뭐 결코 뭐 지금 이 정말 찬스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가 저러고 있다는 걸로 정말 안타깝고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좀 이제님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고 어쨌든 독일도 그렇고 일본 이런 데서 가져오는 지금 참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우편향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다 기울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파시즘으로 가기 쉬운데 우리는 뭐 워낙 그렇게 이미 가버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수출 주도 국가인데 수출 주도 성장 국가인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이 트럼프 정부의 저런 우편향 내지는 그 내향적인 보호주의 무역주의로 가고
모든 세계가 그런 쪽으로 유럽도 그런 쪽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위기일 수 있는데 너무 태평스럽고 네. 지금 우리 경제 사정도 엉망이잖아요. 예. 그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저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그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정권의 이번 정부의 위기도 물론 대외적인 문제들도 크고 그렇지만 사실 국민 한 분 한 분들은 좀 경제적인 상황 저부터 힘들어요. 저부터 힘듭니다. 네, 하여튼 참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 같습니다. 모쪼록 좀 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좀 이런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좀 지혜들을 모아갈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즐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동해보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